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추상성, 이상성에 이어 수학의 특성 세 번째 형식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형식성은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법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또 자유자재로 표현하려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찌를 때이고 그럴수록 생각하는 수고는 놀랄 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17세기 천재 라이프니츠가 한 말입니다. 라이프니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말대로 어떤 수학적인 사실과 아이디어를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찌를 때이고 그럴수록 생각하는 수고는 놀만큼 줄어든다. 알겠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성이란 말은 좀 어렵지 않은 뜻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나 규칙을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하려는 사고가 곧 형식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장으로 2와 3을 더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형식화된 사고의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뜻을 살펴보면 원리나 규칙을 문자 또는 기호로 표현하려는 사고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소위 말하는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25 더하기 17을 이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고 요즘 소위 말하는 소수령 문제 있죠.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이제 소수령 문제를 제시해 주면은 이제 형식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름대로 풀겠죠. 25 더하기 17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20 더하기 10은 30, 그다음에 5 더하기 7은 12 이렇게 해서 42 이렇게 해서 이렇게 42 그래요. 이 정도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형식화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형식화의 수준을 깊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 더하기 17을 한다. 이걸 그러면 이거는 2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7 이것은 30 더하기 12 는 42. 이것도 형식화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왼쪽의 형식화보다는 또 한층 더 발전된 거죠. 모든 학문은 그 학문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죠. 어법도 있고 문법도 있고 기호도 있고 문자도 있고 상징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문법이죠. 수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문법을 따르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한 수학적 능력 중에 하나죠. 이러한 능력의 밑바탕에 깔린 수학의 특성이 바로 형식성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성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터득하는 그런 능력은 아닌 듯 보입니다.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필요가 있는 능력인 듯 보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초등 수학에서 나타난 예를 통해 살펴보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 있죠. F는 ma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물체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과 같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F는 MA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방법, 그렇죠? 표현하려는 사고, 이게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형식성은 추상성이나 이상화에 비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어떤 포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수학에서 나타나는 형식성의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초등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수학이든 중등수학이든 수학에서 우리가 형식성이다라는 말에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알콰이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또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꽤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특히 통신 또는 전자 쪽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AI에서도 판단 알고리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특히 계산 방법, 그것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계산 방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란 말이 좀 부족하면 그 앞에다가 형식적 알고리즘, 또 표준 알고리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한번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72 더하기 4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주사위가 주사위가 있죠. 그 말은 두 번째 활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사위 첫 번째 활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방법을 스스로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이 주사위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런 공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의 단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 자, 첫째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수모형은 여기는 좀 앞에 수식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72와 43을 세로셈으로 쓰는 거죠. 세로셈으로 쓸 때는 자리값을 맞추어서 쓰는 게 첫 번째 일이죠. 그럼 여기 담겨있어요. 그렇죠. 이런 교과서 보면 이 점선이 있죠. 세 개의 점선, 이 점선들 있죠. 이 점선이 바로 자리값에 맞추어 써라는 지시어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리값에 맞추어 쓴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자리를 맞추어 세로로 쓴다. 세로식으로 쓴다. 이게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그래요. 이르자리를 계산한다. 두 번째는 이르자리를 계산한다. 이르자리 계산. 그리고 받아올림이 할 수 있으면 받아올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받아올림이 없죠. 이 식은. 세 번째는 시부자리 계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이와 같이 이러한 계산 절차,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써있죠. 문제를 잘 쓰리네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계산 절차, 이거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특히 형식적 알고리즘이란 말을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말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procedures, 한 단계 한 단계 계산 절차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알고리즘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리값을 맞춘다, 이리자리 계산한다, 시부자리 계산한다. 이 순서는 불변이죠. 이 형식적 알고리즘에서는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자리를 맞추고 시부자리부터 계산하고 이르자리부터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맞출 수는 있지만 이 형식적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예가 바로 계산의 형식적 알고리즘. 여러분 좀 나중에 혼선이 있고선가 교과서에 제시된 이 장면은 특히 앞에 형식적이라는 표준, 형식적 또는 표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것을 우리는 형식적 또는 표준 알고리즘이라고 명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어떤 수학의 특성 중 형식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초등수학 교과서 또는 중등 교과서에 나타나는 계산 절차 첫째, 둘째, 셋째로 단계를 나누어서 제시해주는 계산 절차를 우리는 형식적 알고리즘이고 그것이 바로 형식화의 단적인 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분수의 덧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네요. 5학년 1학기보다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나온 교과서인데요. 5학년이네요. 5학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그래서 방법 1, 방법 2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라고 했죠. 그렇죠?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다. 그래서 두 분모를 곱하고 이쪽 분자에다는 상대편 분자를 곱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이것이 바로 계산 절차라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알고리즘.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분모를 서로 곱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죠? 최소 공배수 24를 구해. 이것은 요거는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최소 공배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형식화된 사고라는 거죠. 비형식화 사고는 뭐겠어요? 이것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형식성이 이제 특히 알고리즘이 어떤 우리 수학 학습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모두 1001개의 사과를 따는데 문제를 제가 만든 거라 좀 어색합니다만은 이 중 2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를 줬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풀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풀까요? 그래요. 이렇게 풉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001 빼기 2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제 그쵸. 빼기에서 0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응? 여기서 하나 빼고 0이 되고 9, 9, 10이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그쵸? 그래서 11에서 1을 빼면 9가 되죠. 9.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999. 이렇게 풀어서 성공하면은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요. 근데도 대부분 아이들은 1001에서 2를 뺄 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못 빌려오죠. 못 빌려오죠. 여기서 빌려와야 되죠. 이때 포기하고 맙니다. 답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뺄셈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러한 문제를, 이와 유사한 문제를 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받아내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즉 받아내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혀버리죠. 근데 이 방법으로 사용한 아이들은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없을까요? 풀 수 없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세로셈으로 하는 계산법을 뭐라 그랬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아까 이 방법을 형식적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1001 빼기 2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그래요. 1001에서 거꾸로 세면 되겠죠. 1001에서 하나 빼고, 하나 빼면 1000, 또 하나 빼면 999. 그렇잖아요. 이해했어요? 1001개가 있었는데 하나 뺐어요. 그럼 1000개죠. 또 하나 빼면 몇이죠? 999잖아요. 이러한 방법 우리는 거꾸로 세기. 거꾸로 셌죠? 거꾸로 세기. 이것은 우리나라 말하는 카운팅 백워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01 빼기 2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응?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도 풉니다. 1001이니까 1000에서 2를 빼면 998. 1이 더 있으니까 999.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0 빼기 2 더하기 1. 그래서 998 더하기 1은 999. 이렇게 풀 수 되겠죠. 또 풀 수 있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푸자면 1001 빼기 2이다. 이것은 1001 빼기 1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1에서 1 빼면 1000이고 1000에서 1 빼면 999.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전략은 계산 2죠. 그렇죠? 그리고 계산 3도 아이들이 충분히 뭐 복잡한 사고 과정이 아니라 충분히 풀 수 있는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3을 첫 번째 전략은 1001을 1000과 1로 분해했죠. 두 번째 전략은 2를 1과 1로 분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두 수를 분해했으니까 분해 전략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 줬을 때 먼저 연필을 듭니다. 세로셈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도 이 문제를 읽고 더 효율적인 전략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려 들지도 않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 우리 뇌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평소에 다니던 길에 익숙하죠.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1번과 같은 길을 처음에 안내해주면 그 1번으로 가려고만 해요. 2번과 3번과 같은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사고에만 집착하고 매몰돼 버리죠. 인지심리학에서 이러한 사고의 특성을 고착이라 합니다. 고착. 어떤 책에서는 fixation, 어떤 책에서는 fixedness, 또 mindset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고착돼 버린 거죠. 이 고착이라는 사유작용은 이제 수학학습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어떤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매우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이러한 계산 절차, 형식적 알고리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문화,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우리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거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계산 2번과 3번과 같이 아이들 스스로 자신만의 계산 절차를 창안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과 같이 어떤 아이가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것도 또한 알고리즘입니다. 형식적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Child invented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발명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계산학습의 목적은 형식적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계산기가 빨리 하잖아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으로 문제를 스스로 알고리즘을 발명하게 하는 게 계산학습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식성과 관련지어서 여러분과 한번 수학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시사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산 절차, 즉 알고리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즉 child invented algorithm이라겠죠.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교과서에 제시된 알고리즘 말고 자신의 계산 절차와 계산 방법을 스스로 발명하게 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계산학습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또 3번에 저는 3번에 더 중요성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같은 전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번 전략에 픽세이션 되지, 고착되지 않고 2번과 3번과 또 그 외에 다른 전략을 스스로 이런 2번과 3번과 같은 알고리즘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요. 이러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밑바탕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개념과 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교육에서, 특히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2번과 같은 3번과 같은 계산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게 바로 창의성 아닐까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처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위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견한 것 또한 아주 그레이트한 크리에이티비티지만 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디어가 바로 그들의 그레이트한 창의성에 필적할 만한 창의성이라는 거죠. 수학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고력 수학, 창의력 수학은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의 개발, 스스로 계산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능력, 이게 수학적인 창의성 아닐까요? 지금까지 형식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생각, 수학적 아이디어, 개념과 원리를 기호나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려는, 표현하려는 사고, 이게 기본적으로 형식화. 또 형식화는 어떤 수학이라는 특정한 학문의 문법, 그 문법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어떤 수학, 어떤 공동체의 하나의 특별한 표현 양식 이해하겠죠. 그럼 그걸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런 표현 양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 개념 원리를 표현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이디어를 수학의 형식적인 형식성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형식성의 전형적인 예, 표준 알고리즘에 매몰되어서 다양한 전략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육의 어려움이며 장애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형식성과 형식성의 뜻, 또 형식성이 초등수학에 나타나는 형식성의 예들, 그리고 형식성이 우리 수학교육에 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